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이승하의 화가 뭉크와 함께를 놓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죠. 화가 뭉크와 함께. 이승하.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 견딜 수가 없어. 난 말이야 토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끄끄너질 듯 끄끄니지 않고 들려와. 양팔을 벌리고 관역에 서 있는 그런 불안의 생김새들, 그런 치욕적인 광경을 보면 소름 끼쳐 다 달아나고 싶어. 도통하야, 도통하의 세계야. 저놈의 소리, 저 울음소리. 새세기 말의 배후에서 무무수한 학살극,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아. 그런데 자백하라고? 내가 무얼 어쨌기에 소름 끼쳐 텅 빈 도시. 아니 웃는 소리야. 끝내는 미쳐버릴지 모른다. 보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인할 것이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이승하 시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작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뭉크와 함께는 시인 이승하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었죠. 시는 4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20행시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뭉크와 시인 이승하, 거의 100년 정도의 시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기 말적인 문화 예술인들이라고 하겠죠. 두 사람은 삶의 전기도 비슷합니다. 뭉크는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이승하는 경찰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사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학적인 아버지, 피학적인 어머니, 광정의 여동생, 그리고 두 사람 다 말더듬이였습니다. 한때 화가 뭉크는 경미한 말더듬이였고, 시인 이승하는 젊을 때 잠시 심하게 좀 말더듬었다가, 제가 이 사람을 알았을 때는 말더듬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의 특징 역시 말더듬이의 화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고한 지 비교적 오래된 시학자 김준호 선생에 의하면 이 시를 두고 언어의 위기의식과 빈곤의식을 보여주는 시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의도적으로 보여준 시다. 의도적으로 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더듬이 화법의 시는 시인의 성장기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뭉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하 시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거리는 시인 본인이 산문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사 경험과 또 성장기의 트라우마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뭉크가 어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5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신을 키워준 누나도 14살 때인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죽음, 둘 다 계략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계략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힘들었죠.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큰 마음속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자신도 언제 죽을 줄 모른다 하는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 불안감, 원초적인 공포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승하 역시 아버지가 집안에서 거의 전제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다투고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신은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또 자살 기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거의 산문에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안에 뒤틀린 삶, 결여된 삶, 일찍이 인생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뭉코에게는 절규라는 명작이 탄생했고 시인 이승하에게는 뭉코와 함께라고 하는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명작은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원인적 조건이 복잡하게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뭉코의 그림 절규 먼저 사진을 통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방금 그림에서 보았듯이 멀리 핏빛 구름으로 된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널다리가 있죠. 나무로 만든 다리를 널다리라고 합니다. 널다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 긴장감이 감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다리 위에 있는 그림 속의 주인공, 해골같이 일그러진 얼굴을 한 이 주인공이 바로 뭉코 자신입니다. 이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하고 있죠.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세계 미술사에서 모나리자와 더불어서 한 10편의 명작을 꼽아라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 이 뭉코의 절규라고 하겠는데요. 이 그림의 텍스트는 4가지 종류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유화, 파나, 파스텔화, 또 수채화로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나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절규하는 사람의 이 이미지가 도처에서 활용되고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몰입이 되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코미디 영화 나 홀로 집에 어린 소년이 그림 속의 표정을 재현한 바도 있고요. 다만 이 그림에서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어둡고 암울한 색조는 화가 자신의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받은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핏빛 하늘, 저주의 노란색, 소용돌이 치는 듯한 줄무늬의 하늘, 그 시대의 공포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세기말적, 이때 세기말은 19세기 말입니다. 세기말적 공포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크게 성공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북유럽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렌즈 모양의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렌즈 모양의 구름이 정확하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런 구름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북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북유럽은 이렇게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남쪽 지방의 남유럽과 또 다른 어떤 자연 환경의 모습을 늘 재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일조량이 있었고 항상 흐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죠. 하여튼 이 분위기는 상당히 묵시록적인 분위기와 상관하고 있다. 세기말적인 묵시록적 분위기. 묵시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기록이다.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계시나 묵시나 이 같은 말이거든요. 언어를 초월한 어떤 영감으로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신령으로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안의 묵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지만 우리는 묵시록적이다 하면 보통 안에 이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 종말적인 혹은 말세적인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묵시록적이다 하면 종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뭉크와 함께라고 하는 시에서 시인 이승환은 화가 뭉크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100년 전의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과 왜 이렇게 똑같으냐 하고 대묻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안에 첫 번째 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울음소리가 더 들려 견딜 수 없어. 난 말이야. 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들려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 하는 말. 이 울음소리는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환청이라고 보겠죠. 지금 시적 화자, 시인 이승환은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울음소리예요. 어떤 울음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어는 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양팔을 벌리고 간역에 서 있는 불안의 생김새들. 그것을 치욕적 광경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감역에 서 있는 불안의 생김새. 마치 안에 중세 사냥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것의 변형인 메카시즘, 또 정치적인 표적주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희생양 만들기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내상에서의 악플레이 공격이 바로 중세 마녀 사냥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견딜 수 없는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불안의 생김새들, 이런 것들이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년 4연으로 가면 이런 어떤 불안의 세계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기 말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학살극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이란 말이 나오죠. 자백이란 단어가 두드러지게 구체화되고 있네요. 보트 피플 알지 않습니까? 베트남 공산화된 이후에 탈출하는 그 일가들, 텅 빈 도시, 텅 빈 세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 2년에 비해서 3, 4년은 구체화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불안의 세계, 불안과 공포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시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백은 지금 강요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강요하는 것. 사람에게 죄를 강요하는 것.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강요하는 것은 반헌법적이죠.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유신 시대와 신군부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일이 많았죠. 그것을 지금 안에 시인 이승환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보트 피플,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유명한 말이 되었죠. 지금도 보트 피플이 있어요. 말만 보트 피플이 사라졌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남미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참 생지옥 같은 나라거든요. 생지옥 같은 조국을 버리고 많은 난민이 미국으로 가는데 걸어서 갑니다.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제일 먼 길이 태평양 변으로 가는 게 제일 먼 길인데요. 4,000km라고 해요. 서울서 부산까지 10번, 9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을 지어서 뭐만 달랑 메고, 배낭만 달랑 메고. 이 온두라스 난민들이 오늘날의 보트 피플, 나는 그것을 배낭 피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가 아까 제가 사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시가 합법이 말더듬이 합법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더듬이 합법이지만 말하기 방식은 곧대로 말하기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정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느낌, 이것을 시성이라고
합니다. 시의 시다운 특징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고지고대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틀어서 말하고 아니야 뭐 감추면서 말하는 게 없어요. 막 정직하게 지금 말 더듬이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20행시인데 한 행만 비틀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즉 왜곡해서 말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3년 첫 번째 해영 도 동하야 도 동하의 세계야. 이 한 줄 때문에 이 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곡해서 말하기 무슨 뒤틀어서 말하기 비틀어서 말하기 방식은 뭐 거짓 진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러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지고대로 말하기로부터 좀 벗어난 것이 바로 유일한 행위 도 동하야 도 동하의 세계야. 동하와 동하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게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은 같지만 뜻은 다르고 또 뜻은 아무리 봐도 연관성이 없는 병렬 구조로 된 것이 동화입니다. 앞의 동화는 같을 동자로 된 동화, 같아지다, 뭐 적응하다, 순응하다 이 뜻이죠. 뒤에 동화는 어린이 동자, 이야기 화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이야기책, 동화입니다. 그 앞의 동화와 반대되는 말이 이화라고 하죠. 부적응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부적응의 세계, 순응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서 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응의 세계, 순응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화, 어린이들이 있는 이야기책인 이 동화는 무엇을 연상합니까? 동심천사주의를 연상케 하고 환타지를 연상케 하죠. 그런데 여기 동화는 그런 동화가 아니라 전혀 반대되는 동화. 그러니까 복마전의 현실이다. 복마전 알죠? 악마가 들어 누워있는 집을 복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마전의 악마 같은 현실. 사실은 부적응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고 복마전의 현실을 말하고자 하면서도 이렇게 왜곡해서 동화의 세계, 순응의 세계, 또 그리고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환타지의 세계가 있는 동화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적인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속말과 곁말이 다르다. 속말과 곁말이 이거 이중으로 되어 있다. 두 겹으로 이루어진 시적 구조라는 점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어적인 진술 방식인데 이 한 줄 때문에 이 시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19행은 모두 다 고지고대로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하의 시편 화가 뭉크와 함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문해사조 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사조는요, 문학의 본령이 아닙니다.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겠죠. 1차적인 것은 문학의 언어 형식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문학 비평이나 문학 연구에서 본질적인 것은 문학의 언어 형식을 중시하는 측면이라고 하겠고, 약간 부차적인 것이 뭐 사hen이 사상인이 하는 것입니다. 문해사조는 사상적 측면이니까 부차적이죠. 문해사조가 뭐냐?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문해,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사조, 사상적인 주조. 주조란 말은 주된 흐름. 뭉크는 잘 알다시피 표현주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표현주의 문학작가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카프카가 있지 않습니까? 뭉크는 본래 스스로 나는 표현주의자라고 이렇게 자처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는 인상주의 화가로 데뷔를 했고 후기 인상파를 잠깐 거쳐서 후세의 평판에 의해서 표현주의 화가로 정착됩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의 그 문해사조거든요. 인상주의는 세기 말, 19세기 말이고요. 그런데 자기가 표현주의자인 것도 모르면서 표현주의자로 이렇게 훗날에 평가를 받게 되고 공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주의자로 소극적으로 인정된 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인상주의 나왔고 표현주의 나왔는데요. 19세기 말의 인상주의, 20세기 초의 표현주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으로의 인상을 강조하면 인상주의고 밖으로의 표현을 강조하면 표현주의다. 좀 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는 확실히 알 겁니다. 인상주의는 뭐냐? 내 안으로 수용되는 인상을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으로, 내 마음속으로. 예, 무엇입니까? 무엇을 수용한 것입니까? 내 안으로 수용했다는데. 바깥 풍경을, 아름다운 풍경을, 풍경을 내 마음속으로 수용한 인상을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인상주의고, 반대로 표현은 나의 마음을 밖으로 분출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좋은 마음 아니에요. 일그러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괴로운 마음. 이때 내 마음을 내면 풍경이라고 하거든요. 바깥 풍경과 내면 풍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간의 내면 풍경, 인간의 일그러진, 인간의 고통스러운 내면 풍경을 밖으로 분출하는, 강조하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 바로 표현주의다. 그림에서 시작된 이 인상주의가 문학으로 옮아갑니다. 문학 중에서도 소설은 아니고요. 시로 옮아갑니다. 시로 옮아간 인상주의가 바로 상징주의입니다. 유명하죠? 상징주의. 프랑스 상징주의 하면 얼마나 유명한 그 문예사전입니까? 인상주의와 상징주의는 사촌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게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인 인상으로 변용한다는 점에서 둘은 똑같습니다. 상징주의 시인들의 그 언어는 인상주의 화가의 그 색채 감각, 엷은 색채 감각처럼 또 화사한 색채 감각처럼 암시적인 언어의 색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시적인 언어의 색조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말로 뉘앙스라고 하고, 우리는 김업, 그의 제자 김소월은 어떤 말로 받아들이냐? 엄명이란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명이 뭐냐? 언어의 그늘진 측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악에서도 인상주의가 있습니다. 화음보다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음색을 중시하는 것이 인상주의 음악이다. 러시아 음악가 스트라빈스키도 인상주의 음악가로 유명하다. 인상주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표현주의 이야기하면요, 20세기 초의 표현주의의 그 선구자는 후기 세기 말의 인상파 화가에서 시작됩니다. 고흐와 고갱, 뭉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세기 말 때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표현주의의 선구자로 이렇게 꼽히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한 20세기 초의 사상적 주된 흐름, 바로 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불안, 공포, 애증, 우울증,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표현주의다. 인간 고통을 예술적으로 성화를 시도하는 화가들, 문인들, 이것이 바로 표현주의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주로 독일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또 북유럽에서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어떻게 그 차이를 갖다가 가름하느냐. 저는 이 제 생각인데, 기후 환경 때문이라고 봐요. 일조량 때문이라고 봐요. 북유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흐리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화사하고 밝고, 유럽을 남북으로 나눌 때 남쪽은 인상주의, 북쪽은 표현주의다. 독일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이제 뭉크 역시 저 북유럽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주의는 1912년에서 26년, 그러니까 14년 동안 존재했던 사조다. 멀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영향, 철학의 현상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세계대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 표현주의다. 지나친 주관적인 감정에 도취되고 매몰되는 것이 표현주의다.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한다. 외면 풍경, 외계의 풍경보다는. 아까 말했죠. 이 감정을 우리는 내면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면 풍경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강조하는 것, 이것이 표현주의인데, 인간의 그 내면 풍경, 인간의 그 감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일그러지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절대 물질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향하는 것이 자연주의거든요. 사실주의, 자연주의인데 이 물질적인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 비물질적인 주관적 감정의 세계, 잠재적 감정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표현주의다. 사회주의자로서 니얼리즘 언란에 강조한 문학 이론가가 있죠. 게오르기우 루카치. 게오르기우 루카치는 표현주의를 비판합니다. 추상을 통한 현실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해서 표현주의를 비판하고 표현주의를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반면에 발터 베냐민은 카프카의 변신을 두고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표현주의는 영화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주의 영화,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 사례가 되는 영화가 노베르트 빈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알 겁니다. 1919년 작품이에요. 과장된 연기, 과장된 분장, 비사실적인 내면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주의 영화라고 하겠는데, 이 짧지만 강렬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독일주의 표현주의 영화가 세계 영화사에. 그 영화 보면 우울한 느낌의 그림자가 있고요. 명암을 강조하는 조명 효과가 드러나 있고. 실제로 보셨나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게 갈리가리 박사의 밀실인데 벌써 본 것도 거의 30년 다 가네요. 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비디오로 보고 토론하는 것을 시네마테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표현주의는 딱히 없지만 그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배우 나운규의 영화는 지금 필름은 없지만 그 정영상, 사진들, 스틸컷은 남아 있거든요. 영화 감독 나운규가 아니라 배우 나운규의 모습을 보면 이 눈썹이 짙고 이게 아주 진하게 화장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분장 모습, 과장된 분장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영화사에 남겨진 흔적으로서의 표현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영화에서는 인상주의가 있냐? 영화는 인상주의가 없어요. 표현주의는 있지만 영화의 인상주의가 있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1930년대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입니다. 우리의 안에 앞세대 혹은 앞세대의 앞세대가 영화에 열광한 것이 바로 무성영화로 된 1930년대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장가방이 나오고 말이죠. 그 영화를 1950년대 60년대 보면서 그런 무성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1930년 프랑스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그런 말을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상주의라고 보고 인상주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 어떤 서정적인 시정신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대표적인 많은 위대한 감독들 많은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장 르누아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장 르누아르는 아버지가 오기스트 르누아르입니다. 그 인상주의 화가로 유명한 오기스트 르누아르가 인상주의 화가이듯이 장 르누아르는 국민적인 영화 감독이 되는데 바로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주자입니다. 미장센 개념을 만들거든요. 화면 구성 개념. 미장센. 미장센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미장센은 한마디로 연출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시간은 흐르는 것이고 공간은 영화 속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그 속에 어떠한 것을 연출하느냐. 시공간 을 안에 좀 확장을 해가지고 꽉 차게 하는 거, 배치하는 거, 배열하는 거, 여러 가지 안에 배우의 모습, 인간의 행동들, 또 그리고 이 소도구들, 또 배경들,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하느냐. 원래 연극 개념이거든요. 미장센이. 그것이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오면서 프레임 속에 그 시간도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가 있죠. 자, 이 시간도 하나의 미장센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세련된 풍경을 통해서 그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점에서 1930년대 프랑스 시점 리얼리즘 영화가 영화에 있어서 인상주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승하의 시 뭉크와 함께는 그러면 어떠한 시냐 한마디로. 물론 지금 표현주의는 없습니다. 표현주의적인 눌언시다. 눌언이 바로 말더듬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말로. 그 인간의 그 고뇌와 고통, 일그러진 모습,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시니까 표현주의적인 누런시다. 표현주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대에 이미 사라진 문의 사조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한 100년 전이라고 하겠죠. 1984년 시인 이승하는 표현주의적인 시를 이렇게 재현을 했다.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뭉크가 그랬습니다. 뭉크가 참 병약했어요. 병약하고 안에 그 트라우마도 많고 안에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 속에서 안에 또 병약한 데다가 불안과 공포 감정, 우울증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안에 요절을 했으니까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그 시대 100년 전의 사람이니까 81살의 나이까지 살았으니 그런 안에 그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다 극복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천수를 누리시니 이승하 시인은 저와도 인연이 많습니다. 30년 넘는 지인입니다. 이승하도 젊을 때 잔병 치레 많이 했습니다. 어떤 또 정신적 고통도 많았고요.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승하도 뭉크처럼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문학 활동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시인 이승하의 뭉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가 뭉크와 함께 이승하. 어디서 울음소리가 드들려 견딜 수가 없어 나난 말이야 토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끄끄너질 듯 끄끈이지 않고 드들려와 양팔을 벌리고 과관역에 서 있는 그런 불안의 생김새들 그런 치욕적인 광경을 보면 소름 끼쳐 다 달아나고 싶어 도통하의 세계야 저놈의 소리 저 울음소리 새세기말의 배후에서 무무수한 학살극 발이 잘 떼어지지 않아 그런데 자백하라고 내가 무얼 어쨌기에 소름 끼쳐 텅 빈 도시 아니 웃는 소리야 끝내는 미쳐버릴지 모른다. 보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인할 것이다.